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6월 3일 본선거만이 남아있는데요.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리더 여러분의 손으로 정해집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을 울산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킬 적임자가 누구인지 이미 결정하신 분도 또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오늘 시사진단은 대선 후보들의 약속, 그 공약을 좀 분석하겠습니다. 울산 경제, 산업,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전문가의 시선을 한번 엿보실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작년에 또 6월에 뵙고. 예, 그렇죠. 거의 1년 조금 안 된 것 같네요. 그러네요. 오늘 출연하시는 분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6월 즈음에 울산이 왜 위기라고 생각하시는지 분석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대선을 앞두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차기 정부에 좀 바라는 정책들 어떤 게 나와야 하는지 또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 한번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번 대선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울산이 새로운 전환점을 아마 맞게 될 텐데 큰 틀에서 어떤 정책이 지금 대한민국, 지금 울산에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리나라 관점에서도 지금 예. 전환의 시점에 있고요. 울산도 현재 전환의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예. 세분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산업 전환, 그리고 이제 지역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좀 전환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도시가 좀 변해야 한다.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 관점에서는 우리 이제 굴뚝산업, 우리 중공업의 사실은 핵심이 전국적인 핵심이 울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고부가 가치 부분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고부가 가치 전환을 할 것이냐. 이게 울산의 첫 번째 이제 산업 전환 과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시장이 전환돼야 됩니다. 예. 울산에 여성을 포함해서 대졸자들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일자리 노동시장 전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고요. 하나는 이제 도시의 삶의 질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 모빌리티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도시철도 지금 이제 울산에도 계획이 있고 실제로 뭐 GTX를 포함해서 동남권에 광역전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1시간 생활권, 짧게는 30분 생활권 안에 이제 지역을 잘 통합하고 이제 이동이 편해지는 전환을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이제 지역 관점에서 중요한 예. 쟁점이라고 봅니다. 교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어떤 키워드랄까요? 이번 대선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방식에서 좀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과연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실 때 이제 지역 공약이라든지 뭐 울산과 관련된 어떤 공약들 좀 비교 분석을 해 보셨을 텐데 이제 후보들이 울산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산업도시 울산을 바라보는 시선 어떤 차이점을 좀 느끼셨습니까? 뭐 예. 사실은 크게 보면은 예. 뭐 대동소이할 수도 있겠으나 미묘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예. 다 미래전환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도 미래전환 이야기하고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좀 이제 예를 들면 기존 산업의 이제 에너지에 따른 우리가 이제 아리백을 달성하느냐 혹은 전기로 어떻게 전환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와 국힘은 방위 산업에 방산에 조금 더 방점을 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에너지 믹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뭐 화력도 쓰고 원전도 쓰고 재생에너지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풍력이나 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정부라면 뭐 청정수소나 원전을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아마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국민의힘이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리고 뭐 정원도시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도 뭐 이야기를 다 나오긴 했는데 뭐 대동소이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의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라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은 지금 메가시티를 크게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국힘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뒤에 따로 떼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선 모든 후보들이
경제 살려야 한다, 산업 살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뭐 이 시간에 다 비교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울산의 현실과 좀 맞닿아 있는 뭐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세한 걸 다 이제 언급하기 좀 어렵지만 예. 울산이 어떤 도시가 됐으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의 차이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강조하는 방향이 되면은 울산은 거기서 뭔가 산업도시의 기능, 기존에 예. 그 기능을 더 강화하는 방향이 되기 쉽고요. 울산이 자족 가능한 도시가 돼야 된다라고 할 때 뭐 서비스 산업도 좀 해야 되고 다양한 뭐 관광도 굉장히 키워야 되고 하는 방향으로 되는데 그런 미묘한 차이가 지금 이번에는 정책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국가 정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 때는 관광이나 서비스 산업을 강조하는 방향이 될 거고 산업 전환에 계속 초점을 둔다면 기존에 우리가 제조업을 굉장히 선두에서 잘해왔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래적 관점에서 바꿔야 된다. 이런 거에 조금 더 민주당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예.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사실은 뭐 네, 계속 맞아요. 말씀하시면서 공통되게 이야기하시는 게 대동소이 아주 미묘한 차이. 그걸 또 우리 유권자 분들이 비교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이번 선거의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자, 지방은 사실 어디선가 제가 교수님 인터뷰한 내용을 좀 봤는데 지방은 어떤 규모의 경제 때문에 어떤 문화 여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는 것 이런 것들까지 취약해지는 그런 현실이다. 그런 게 우리의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울산의 복지 시스템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후보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뭐 일단 울산에 이제 그 복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요즘에 지역 소멸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고 예.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고령화가 되는 부분, 유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현재까지는 울산은 유출 요인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요.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질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인구가 유출이 되고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줄어들게 됐을 때는 사실은 이제 복지의 문제가 굉장히 그때 더 절실해지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 인프라 이런 걸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물론 이제 동구에 울산대 병원이 있긴 하지만 울산 자체로 보면 상급 의료 역량이 충분하냐 이러면 사실은 좀 부족하잖아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거를 경남이나 부산하고 연결 속에서 해결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얼마 전에 그 서울시 전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이 말했던 것처럼 뭐 대학병원을 몇 개씩 메가시티마다 놔주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그 부울경 전체로 보면은 상급 종합병원 8개 정도 있거든요, 지금. 예. 8개 정도 있는데 근데 굉장히 역량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병이 생기면 다 KTX, SRT 타고 지금 수서에 가서 그쪽에 있는 성모병원이나 서울대병원 아니면은 서울역에 가가지고 또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방향으로 지금 빅5 병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느냐, 좀 역량을 집중시켜가지고 지역의 울산 관점에서도 좋은 이제 상급 병원을 유치하거나 성장시킬 수 있겠느냐. 조금 더 크게는 이제 권역 전체가 좀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을 만들 수 있냐 이런 게 하나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울산 아직 겪고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인구가 소멸되고 나면 예를 들면 뭐 배차 간격이 막 늘어나는 거죠. 버스의 예.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노인들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과가 없다거나 아이들을 뭐 소아과를 가야 하는데 소아과가 없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가 광역시로서 누려왔던 인프라들을 어떻게 이제 잘 복원하고 잘 보존하고 조금 더 이제 규모의 경제 안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할 건가 이런 이슈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에 대한 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이 복지 측면에서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동해선이 이제 몇 년 전에 개통이 됐잖아요. 예. 부산하고 울산 개통했는데 처음 경험했을 거예요. 시간당 4대씩 왔다 갔다 하고 6대 최소한 6대 이상은 이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관점으로 보면 환승 할인 이런 것까지 적용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예. 건데 그런 교통망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병원도 활용할 수 있고 문화예술도 조금 더 규모 있게 특정 지역에다가 구축해놓고 연결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게 돼서
아마 교통에 대한 의제 정도는 조금 더 나온 것 같다 이번에 예. 그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모빌리티 전환 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교통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예, 대중교통이 있으시군요. 중요하다고 예. 봐요. 사실은 차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데 청년이나 노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자차를 이용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럴 때는 대중교통망이 촘촘하게 돼 있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예. 때문에 그런 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이 여러분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도시들은 뭐 주변의 대도시들로 일자리 찾아서 떠나는 것들, 어찌 보면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하다 느끼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 우리 울산도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으로 지금 현재 수도권에 살고 있고 지금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울산의 인구 현안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 합계 출산율이 좀 이제 바닥을 찍고 작년에 조금 올라갔죠. 0.7로 이렇게 올라왔고 울산은 항상 좀 서울보다는 좀 낮죠. 예. 그래서 뭐 0.81명 정도여서 전국은 한 0.75니까 조금 더 낮긴 한데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 지표가 있어요. 하나는 합계 출산율이어서 이거는 한 명의 여성이 가임기 동안 몇 명을 낳을 의향이 있고 실제로 낳는지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는 조출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1000명당 아이가 몇 명 태어나는가. 그래서 울산은 합계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딴 데보다는 아이를 잘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출생률 문제가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 아이를 낳을 여성들이 유출되는 게 더 중요한 인구에서의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계 출산율은 올라가고 반등을 했는데 왜 우리는 어린이집에 아이가 없고 자꾸 문을 닫나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 N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지역에는 어린이집 갈 아이들이 줄어들고 또 근데 간헐적으로 어쨌든 아이를 낳으니까 그러면 지역에는 시설이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지금 현상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작점인 것 같아요. 예. 더 이런 일들을 자주 겪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부모가 이제 출근을 하고 아이를 이제 등하원을 시킬 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굉장히 괴로워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원해서 촘촘하게 그 결손을 막을지 이런 정책들은 빠르게 고안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는 울산이란 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사실은 자가용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데려다 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고 예.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 연결망들을 강화한다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통학을 시킬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계를 잘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출산 관점에서는 하여튼 낳을 여성들이 줄어드는 문제, 결국에는 다른 문제지만 하여튼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양육에 있어서는 이제 단위 밀도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고령화도 사실은 울산이 2010년대까지는 가장 젊은 지역이었죠. 광역 중에. 그렇죠.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다 90년대, 2000년대 입사했으니까 30, 40대니까 굉장히 젊었는데 신규 채용 없고 청년들이 유출되니까 늙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나 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청년들을 잡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된 인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인을 부양하는 게 별로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디게 준비했기 때문에 좀 벤치마크하면서 빠르게 좀 가파르게 어떻게 여기에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울산엔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퇴직 후에 또 삶도 보장할 수 있는 네. 또 지역의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의 인구 유출은 사실 일자리가 가장 큰 이유겠습니다만 복지 어떤 환경, 여건 이런 것들도 맞닿아 있죠. 이게 참 대선이라는 게 뭐 인물 구도 정책 뭐 살펴보시겠습니다만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시간도 좀 촉박했고 인물과 구도가 너무 또 집중되다 보니까 정책이 좀 실종되고 있는 그런 대선이 예. 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원래대로 하면 이제 경선이라는 거를 대선 경선을 하게 되면 각 당이 이제 적어도 6개월 전에는 구도가 대체로 정립이 되고 예. 뭐 3, 4개월 전에는 이제 후보 중심으로 캠프가 구축이 되면 지역에 있는 이제 당협도 있고 시당이 이제 의제들을 모아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실제로 의견 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당원 중심으로도 하고 대의원 중심으로도 해서 이게 모여가지고 좀 속가지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게 잘 없고 전국 단위 정책은 사실 오히려 쉽죠. 예. 뭐 중앙지에 나오는 의제도 있고 많은 이제 학자나 왜냐하면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그 담론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면 되는데 지역에서 사실 그 밑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그게 이번에는 사실은 별 준비 없이 시작하다 보니 약간 개인기에 의존하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어디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거를 수용하거나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지금 정리돼서 비교하기에는 참 어려운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공약 발굴하는데도 뭐 물리적으로 시간도 없었지만 이 후보들의 관심도 좀 적어지는 것 같고 그럴수록 우리 유권자분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울산 현안과 대선 공약 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오늘 시사진단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누가 되든 이제 차기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될 텐데 가장 좀 중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정책, 어디에 방향을 좀 시선을 두어야 하는지 교수님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여야 공이 심지어 민주노동당을 포함해서 모두 다 성장에 대해서 한마디씩은 합니다. 예. 그리고 산업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에까지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경제 민주화입니다. 예. 그리고 복지이고 분배였어요. 근데 이번에 성장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률이 급감한 것도 있고 사실은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의 기본기라고도 할 수 있고 기초 체력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거의 이제 0%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됐기 때문에 모두 다 성장을 이야기하는 국면이 됐고요. 예. 이제 그래서 미래 산업 전환도 해야 되고 제조 AI 이번에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이제 산업 정책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특정 산업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돈을 얼마를 넣겠다는 말이 약간 금기였어요. 특혜를 준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다음 무슨 정부가 그런 일을 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 만들면 되지라고 했는데 예. 이제는 좀 시대가 변한 거죠. 지금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이야기하지만 적극적으로 아예 산업 정책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지역 이야기로 잠깐 돌아와서 보자면 전국적 의제는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과실은 뭐야?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칼럼도 쓰고 실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에선 제시했습니다만 그러한 산업 정책에 지역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장에서도 지역의 관점 예. 중요하다. 제가 2023년에 국가전략 산업단지 이런 걸 선정할 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정부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곳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인가. 펀드는 한 640조를 10년 동안. 예. 그래서 정부 30조, 기업 30조 하자고 하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하고 나면 어디로 자원이 다 몰린지 아세요? 640조 중에? 결국엔 또 수도권으로. 예, 그 중에 거의 600조에 가까운 돈이 다 평택과 화성과 이쪽으로 다 가게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정책 방향에서 이 균형 발전이라는 걸 고려하면서 산업 정책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울산과 적어도 경남은 지금까지 제조업 육성을 50년 동안 열심히 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역량이 있는데 이 지역의 제조업과 AI 전환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챗GPT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예. 네, 우리나라는 팔란티어 같이 제조업에 기반한 AI 업체를 잘 만들고 그런 걸 기반으로 또 역량을 세우는 AI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제조업체가 많다는 거는 그런 데이터가 많다는 건데 제조 데이터가 많다는 건데 좀 그런 식으로 이 지역도 살리면서 제조업도 살리고 신산업을 좀 지역에 분권화시켜서 내려줄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성장하자, 규제 완화해서 산업 발전시키자 이런 얘기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 안에서 지역 균형 발전 관점이 빠진다면 수도권 일국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이 지역 균형 발전이 사실은 어떤 큰 선거 앞두고는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면 어려운 문제인가 봐요. 그렇게 우리 유권자들이 바라는 대로 기대했던 대로 빠르게 진행되지도 않고 결국에는 무산되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내세우고 있고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부울경 일일 생활권 연결을 약속했습니다. 자, 실현 가능성 좀 평가해 주시고 실현된다면 이런 정책들 효과를 좀
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이제 김문수 후보의 안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베이스인 것 같아요. 예. 기초인 것 같아요. 일일 교통. 생활권 구축은 어. 어쨌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 같고 이제 메가시티라는 건 초광역 연합이라는 우리 이제 지자체 법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 행정통합이 때문에 행정통합이 예, 그 얘기잖아요. 예, 통합일 수도 있고 뭐 광역 연합일 수도 예. 있잖아요. 어떤 걸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다음 단계까지 전개된 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일 생활권은 사실은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일일 생활권이에요 이미. 뭐 서울에 2시간 만에 가는 시대니까요. 예, 울산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행기로는 1시간이고 이제 예. 기차로 이제 2시간 반 예. 안에 올 수 있는 건데요. 사실은 1시간 안에 저는 부울경이 다 통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하면 천안까지 기차로 1시간 안에 가잖아요. 오송이 KTX로 1시간 아니고 그다음에 전철로 갈 때도 1시간 반 안에 천안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부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한 포항까지 1시간 반 안에 가야 되는 거고요. 울산은 예. 다 1시간권. 그다음에 서쪽으로 하면 진주까지 1시간권 안에 편입되고 가까운 거리 안은 다 30분 안. 이러면 이제 수도권 광역철도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전철망을 확장하는 것도 있고 부전마산 같은 구간이나 이번에 동해선 같은 구간들을 조기에 착공하고 그다음에 전철로 이걸 놔서 시간에 4대 이상 다닐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제가 좀 예시를 들자면 이 감각은 어떤 감각이냐면 창원, 울산, 부산, 뭐 김해, 진주의 청년들이 만약에 뭐 해운대나 서면에서 만나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예. 11시에 전철 타고 집에 가줄 수 있게 하면은 그게 완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아니, 좋습니다. 예, 다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 성공적인 메가시티 사례를 본 뭐 런던이나 도쿄라든지 면적이 한 2,000제곱킬로미터 안팎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울경하면 10,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산이라든지 뭐 물리적 면적이 워낙에 넓고 크다 보니까 행정적인 뭐 연합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그것도 물론 어려울 테고 교통의 어떤 혁신도 좀 모빌리티의 전환도 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좀 힘들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방향은 맞습니다만 현실성을. 이제 그런 거죠. 예.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근데 지역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의 예산이 많고 국비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 들어오는 세입 세출이 적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방이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대부분은 교부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메가시티 론자들은 이제 우리가 초광역 연합을 만들거나 합병을 했을 때는 사실은 조금 더 예산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그거를 빌미로 사실은 중앙정부와 교섭하기가 더 좋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해봐야 알겠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넓죠. 부울경이 굉장히 넓고 예. 사실은 예전엔 다 경상남도이긴 했죠. 부산, 울산, 경남이 다 경상남도였던 시절도 있지만 사실은 넓고 그래서 분할했던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물리적인 거리를 어떻게 이제 모빌리티를 통해서 빠르게 결합할 거냐. 그 문제가 항상 상존에 있는 거고요. 산업의 클러스터 관점에서도 조금씩 이게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부 경남 같은 데는 사실은 이 제조업 벨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이고 진주나 뭐 사천이나 함안 물론 이제 그쪽에 이제 항공우주청도 들어가고 그러지만 좀 동선의 차이가 있고 울산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경주, 포항, 대구, 경북하고 연결돼 있는 동선으로 자동차 산업 벨트는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연결성들을 서로 보완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 연결망을 더 강화시켜서 대체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런 걸 다 잘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어떤 결론을 내주는 것보다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사실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예. 자꾸 정치인들이 다 결정을 하고 몇몇 그러니까 뭐 지방자치장 대표, 그러니까 광역단체장들끼리 합의만으로 이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내부적인 논의가 수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정치적 판단이 또 들어가게 되면 또 복잡해지고 그럼요.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사전 투표는 마무리되고 6월 3일 본선거일만 남겨놓고 있는데 사실 뭐 대선 국면에 모셨기 때문에 좀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어렵게 모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울산 민심 흐름에 좀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나 현안이라든지 어떤 거라고 좀 보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울산은 영광이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과거의 50년간 영광. 예. 가장 이제 부자 도시였고 우리나라 산업 수도였고 사실은 이제 그걸로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산층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도시인데 지금 요 몇 년간 한 적어도 10년간 울산 사람들의 질문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우리 지금 자녀들까지 잘 키웠는데 이 친구들은 우리 지역에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어? 꿈을 발견할 수 있어?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을 사실은 꽤 오랫동안 잘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공장을 유치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업을 하기도 하고 뭐 국가정원도 만들고 뭐 모두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게 울산이란 도시가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비전으로서는 항상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구체적인 공약들도 중요하지만 이 꿈을 어떤 방식으로 좀 집약해서 모아내고 희망을 좀 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역에서도 만들고 중앙에서도 전체의 우리나라의 이제 국토라는 관점에서도 좀 고려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참 이 선거 정국이 너무 짧고 충분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금 좀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시점에는 뭐 유권자분들이 마음에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다 정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부는 아직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또 투표장에 가셨으면 하는지 울산 시민들께서 교수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울산은 정말로 그 땀과 눈물로 만든 도시죠. 고생 해가지고 만든 도시고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울산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면서 표를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뭐 산업화가 만든 최대 수혜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업탑에 울산이 계속 가는 걸 바라는 것인지 사실은 자녀들은 엄청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대학도 많이 보내고 이제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럼 그 친구들이 살고 싶은 울산을 좀 만드실 건지 좀 어떤 울산이 될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하면서 표를 던지시면은 아마 후회가 없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울산 산업과 복지, 지방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이번 대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삶을 바꾸는 공약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울산의 내일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또 지역의 투표율은 후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공약이 단순히 좋은 말에 그치지 않도록 6월 3일 선거일 꼭 투표하셔서 울산의 목소리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사진단 여기서